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 국민의힘의 사활이 걸린 이른바 가처분 전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과 함께 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자, 어려운 상황 속에 어려운 자리를 맡으셨습니다. 국민의힘 2차 비대위 꾸리는데 인력난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우리 네. 김병민 의원님 비대위 합류하는데 고민하는 지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이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상황은 정말 당이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예. 아마 당에 대한 애정과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자리가 매우 어렵고 또 개인의 정치적 활동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고민하기보다는 당의 어려움을 좀 수습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비상대책위원들이 좀 많이 모여 있었고요. 네. 처음에 이제 비대위를 구성할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주셨던 부분들은 아마 최재형 혁신위원장 등 일부 인사들이 고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네. 주신 것 같습니다. 보도가 있었죠. 예. 예, 근데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참여하진 않았지만 혁신이 대변인하고 있는 김종혁 대변인이 또 비대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했고요. 당초 비대위에 반대 의사를 펼쳤던 의원들에게도 정지석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좀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면서 당내에 있는 갈등도 좀 수습을 하고 모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과정이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첫 회의 모습 보니까 뒤에 새롭게 다 함께 앞으로 이렇게 써져 있던데 네. 비대위원장은 당의 조속한 안정을 첫 번째 목표로 꼽았더라고요. 예. 가장 큰 숙제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제일 우선돼야 된다고 신뢰 생각을 회복. 합니다. 예, 지난날 당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4.7 보궐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이 당이 좀 뭔가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국민들께 전해드렸던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정권 교체를 통해서 좀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국민의 기대감들을 한껏 안고 출범을 했는데 그 뒤로 보여줬던 여러 내공이나 갈등의 양상들이 있는 그대로 노출되면서 국민들께 적지 않은 실망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집권당으로서 현재 처해져 있는 여러 대내외적 위기 상황들이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힘든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의 책임 있는 모습으로 진짜 일하는 정당 그리고 당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께 약속했던 많은 부분들을 실천하는 정당의 모습들을 하나둘씩 갖춰가기 시작한다면 그런 신뢰들을 회복하면서 당이 정상화의 길에 들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도 목표가 같습니까? 신뢰 회복?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과정들을 좀 하나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하. 초창기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이제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을 때 초기 수해 대응이 조금 미흡했던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정말 역대급 태풍 흰남노가 몰려오고 있던 그 과정에서의 초창기부터 태풍이 지나가고 난 복구에 이르기까지 그 대응 과정이 꽤 괜찮았었다라고들 평가를 국민들께서 주시고 또 지금의 야당 과거 청와대에 근무했던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까지도 태풍 대응이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초기에 노출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빠르게 국민들께서 주신 부분들을 좀 다잡아서 변화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게 급선무라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항시 국민의 눈높이가 매우 엄중하게 높게 잡혀져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비상대책위원회 당 전체가 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비대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관문 중에 하나가 가처분이거든요. 28일에 가처분 신문이 예정돼 있고 어제도 가처분 일부 신문이 열렸는데 이 가처분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네, 법원의 판단이 사실 지난번 가처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이 조금 달리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100% 이렇게 누구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해산이 돼 있는 상태고요.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 당의 비상 상황을 규정짓게 되는 엄밀한 요건들을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당 대표의 권리, 뭐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이라고 하는 측면이 다소 모호하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 왔는데요. 네. 이건 이제 비단 국민의힘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지난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도 당원 당규를 개정했죠. 그래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전체 권리가 아니라 과반이 거리된 상태에서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간다고 민주당도 그 요건을 구체화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누구 이재명 대표나 현재 있는 최고위원들의 현재 상황들을 고려한 당원 당규 개정은 아니었겠죠.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국민의힘의 이 모습처럼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정비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 개정도 꼭 이준석 전 대표에 맞춰서 당원 당규를 개정했다기보다는 언제든지 새로운 지도부가 나타났을 때 같은 불안한 상황들이 또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구체성 있게 명확하게 하기 위한 당원 당규 개정이 있었던 만큼 그 이후로 추진됐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인용의 어떤 무게를 두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용이 예. 된다 그러면 이게 또다시 비대위를 또 꾸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치킨 게임이다. 그래서 N차 비대위다. 무한 비대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나 인용될 네. 걸 대비해서 다른 어떤 당에서 어떤 준비하는 거 이런 것 있을까요? 그 가정을 전제로 이제 아. 말씀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네. 예, 여러 걱정과 우려를 주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에 대비해서 당원 당규 말씀드렸던 개정 또 문제가 됐다고 지적됐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해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네. 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 전원이 다 사퇴를 하고 나서 당원 당규 개정 이후 비상 상황에 맞춘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부분에 예. 대해서 뭐 플랜 B 가정들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게 된다면 그렇죠. 예. 그건 말 그대로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내대표 선거도 19일 날 있는데 어떤 예. 인사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뭐 주호영 의원 추대설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 제가 뭐 특정한 예. 인사에 대해서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정기국회를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집권당으로서 이 첫 번째 정기국회를 가장 잘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안정적인 분이 가장 많이 선호되지 않겠는가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뭐니 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의원들과의 원활한 소통, 또 집권당이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과의 소통도 중요할 것이고요. 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국민 소통까지 이걸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어떤 빠른 시일 내에 선출이 돼서 정기국회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19일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상황에서 통상은 경선을 많이 하는데 경선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또 추대가 네. 된다면 또 이렇게 윤심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당내 구성원들께서 네. 다양한 목소리들을 충분하게 있는 그대로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토론하는 문화들이 정착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누군가 한 사람으로서 쭉 몰아가는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뭐 지난날의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봤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추대가 됐든 선출이 됐든 당내에 있는 의원들의 여러 총의를 모아가기 위한 과정들을 거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이제 비대위가 첫 출범을 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했던 게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이었거든요. 선관위 구성했습니까? 벌써 네, 어제 의논을 했군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그 일을 했는데 이제 빠르게 불협화음 없이 새 지도부가 선출될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아마 원내 의원들끼리 잘 조율해서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30%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정 위원장이 낮은 지지율 걱정 안 한다.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사실 숫자 이런 게 30, 뭐 40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의 어떤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지지, 이 신뢰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네, 다시 가장 말씀을 중요하다. 드렸던 것이고요. 대통령의 여름 휴가 전과 후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부의 정비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청와대 대통령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있었고요. 그 뒤로 있었던 행보들을 보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날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고 그리고 이제 당에 들어와서 처음 당의 비전 발표를 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하. 그때에는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했던 때였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가 훨씬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정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빈곤에 관한 문제 해결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가장 깊은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었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제 물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율, 유가 뭐 여러 가지 애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대 담론보다도 정말 국민의 삶과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작은 도움들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꾸준하게 네. 정책으로 예산으로 집행을 하면서 국민들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면 지금의 숫자로 좀 낮게 표집이 되는 지지율 문제도 곧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그런 어떤 민생 부분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하고 예산으로 하려면 결국은 야당하고 지금 네. 거대 야당인데 야당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도 지금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윤 대통령 순방 이후에 하여튼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만 하더라고요. 예. 특히 야당 아니면 영수회담 아니면 회담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고 있나요? 예, 아마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문재인 네. 대통령 시절부터 여야 대표 대통령 회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조정이 됐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처럼 무슨 야당의 당수 뭐 이렇게 총재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용어들을 쓰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서 뭔가 단판을 짓는다고 여당의 대표가 그런 하명에 대한 내용들을 또 따르는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소통의 방점이 찍혀 있어야 된다는 소통이 생각이고요.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대표 그리고 용산의 대통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앞으로 있는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건 이제 뭐 법률안에 대한 처리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지는 예산안에 관한 처리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제일 것이거든요. 중요하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또 여소야대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당의 지도부가 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발을 했고 네. 곧 원내대표도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순방이 있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대통령실에서 또 여당과 야당의 대표 간의 만남들로 국민들께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과거 국회의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양산 사저 집회 문제도 좀 슬기롭게 해결했던 전례가 바로 얼마 전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만나서 국민들께서 좀 보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좋은 정치 모습들도 곧 그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방 얘기를 하셨는데 또 예. 야권이나 또 여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동행 관련해서 약간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도 동행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의 발언들이 대통령 순방에 여사 동행 뭐 기본 아니냐 이런 당연히 얘기를 가야 했던 된다 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본 것 예. 같습니다. 네. 그 민주당과 야당 입장에서 좀 과도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 공세를 이어가는 게 아닌가 좀 걱정과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하. 국민들께서 제시하고 있는 뭔가 문제 제기라든지 또 우려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도 하고 또 그런 눈높이에 맞춰가기 위한 노력들도 당연히 대통령실과 또 집권당 입장에서는 함께 고민을 해야겠죠. 하지만 기승 전 김건희 여사로 몰아붙이게 되는 이 정치 공세, 특히나 지금 이제 새롭게 국정을 출발한 지 한 4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까지 꺼내게 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들도 상당할 수 있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당시 국정 운영 그리고 그 당시에 만약 야당이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였겠는가 역지사지의 정신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결국 이번 해외 순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엔 총회 기조연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미국 정상과의 만남이라든지 또 아직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뭐 일본 정상과의 만남 네. 등 우리 국가의 중요한 국익을 다루는 외교적인 문제가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예.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이 한국 전기차 문제부터 풀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렇게 좀 국가의 중요한 아젠다에 대해서 야당도 좀 집중하고 좋은 대안들을 같이 얘기하는 모습들이 우선됐을 때 예. 국민들께서 그래도 야당이 제 할 일을 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찬성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얘기를 예. 자꾸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당시에 저 이상직 전 의원 문제가 워낙이나 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에 관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인가요? 가족에 네. 관련된 문제가 얽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특검을 하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문정부 내내 5년 동안 국정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만 가지고 특검을 만약 바로 진행을 해야 됐다면 지난 가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향한 대장동 특검 실시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죠. 네, 그 당시에 바로 그러면 이재명 지사에 관한 특검들이 진행됐어야 되는 것인가? 네. 민주당이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제기되고 있는 그 의혹에 관한 문제보다도 정치 공세성 성격으로 이 문제를 끌어당기는 측면들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나눠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거듭드립니다. 그래서 쌍특검 얘기를 잠깐 야당에서 하는 거잖아요. 쌍특검 네.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여러 의혹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걸 자꾸 물타기로 끌어들여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주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 지우기가 어렵거든요. 피로감을 주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쌍특검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다 퉁치자 이런 얘기들을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라는 건 네. 이건 정치적인 공방으로서 제기된 의혹들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 나왔던 상당한 의혹들 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과거 연루돼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을 비롯해서 구속까지 네.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정일 텐데 제1야당이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께 이 모든 것들을 정치적 물타기로 쌍특검 등을 끌어내는 것은 아닌지 한번 민주당 내에서 좀 이 상황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